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밤이면 호랑이가 내려온다는 깊은 산골짜기 사이로 맑은 물이 흐르고 사계절 바람이 머무는 고요한 곳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해가 산등성이에 걸리면 금세 어두워지고 달이 뜨면 온 세상이 은빛으로 물드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마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록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을 일구며 정직하게 땀 흘려 사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바람이 대나무 숲을 스치며 내는 소리가 마치 예시아기를 속삭이는 듯한 이 마을의 어귀에는 낡았지만 기품을 잃지 않은 기와집 한 채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서 있었습니다. 이 기와집은 본래 한양에서 벼슬을 지내다 낙향한 선비 김진사가 지은 집으로 한때는 글 읽는 소리가 담장을 넘고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진사가 세상을 떠나고 가세가 기울기 시작하면서 집안 곳곳에는 쓸쓸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의 감나무는 여전히 붉은 감을 매달고 있었지만 기와 사이에는 잡초가 자라나고 칠이 벗겨진 대문은 삐그덕거리며 힘겨운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는 기울어가는 가문을 어떻게든 지키려는 효심 깊고 어진 딸 연화가 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어릴 적 친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의 손에서 자랐으나 타고난 심성이 곱고 매사에 빈틈이 없어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그녀는 동이 트기도 전에 가장 먼저 일어나 차가운 우물물로 세수를 하고 단정하게 머리를 빗어 넘긴 뒤 집안일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비단옷 대신 무명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몸가짐은 여느 양반집 규수 못지않게 우아하고 기품이 흘렀습니다. 연화에게 이 집은 단순히 잠을 자는 곳이 아니라 돌아가신 아버지와 어머니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소중한 공간이자 지켜야 할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연화가 이토록 집안을 건사하려 애쓰는 이유는 단지 아버지의 유언 때문만은 아니었는데 바로 몇 해 전 들어온 계모 최 씨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최 씨는 본래 인근 장터에서 주막을 하던 여자였으나 김진사가 병환으로 누워있을 때 잠시 집안일을 도와주러 들어왔다가 안방마님 자리를 꿰차고 앉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김진사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 집안일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하루 종일 아랫목에 누워 군것질을 하거나 거울을 들여다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최 씨는 가난한 산골 생활을 끔찍하게 싫어했으며 입만 열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연화를 구박하는 말들을 쏟아내곤 했습니다. 그녀는 아침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늦잠을 자다가 부스스한 얼굴로 나와서는 연화가 정성껏 차려놓은 밥상이 초라하다며 숟가락을 집어던지기 일쑤였습니다. 양반집이라더니 쌀독에 한 톨이 귀하구나. 내 팔자에 무슨 호강을 누리겠다고 이런 구석진 곳에 들어박혀 사는지 모르겠다. 최 씨의 불평은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졌고 그럴 때마다 연화는 묵묵히 고개를 숙인 채 깨진 그릇을 치울 뿐이었습니다. 연화는 계모의 구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낮에는 텃밭을 일구고 밤에는 늦게까지 바느질을 하여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맵고 야무져서 그녀가 술을 놓은 주머니나 저고리는 장터에서도 꽤 값을 잘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연화는 손가락이 바늘에 찔려 피가 나고 눈이 침침해질 때까지 호롱불 아래 앉아 술을 놓았지만 그렇게 번 돈은 대부분 최 씨의 치장거리나 군것질 값으로 사라지곤 했습니다. 그래도 연화는 불평 한마디 없이 아버지가 남겨주신 이 집에서 쫓겨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여겼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찬 바람이 문풍지를 떨게 만들 무렵 연화의 걱정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겨울을 나려면
땔감도 마련해야 하고 김장도 담가야 하는데 곳간은 텅 비어 있고 최 씨는 돈 타령만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당에 쌓인 낙엽을 쓸며 연화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올겨울은 유난히 추울 것 같습니다. 부디 저희가 이 겨울을 무사히 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그녀의 간절한 기도는 바람을 타고 허공으로 흩어졌지만 집안의 냉기는 좀처럼 가시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최 씨는 안방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김진사의 유품인 녹그릇들을 꺼내 마루에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반질반질하게 윤이 나는 녹그릇들은 김진사가 생전에 아끼던 물건으로 제사를 지낼 때만 사용하는 귀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본 연화가 깜짝 놀라 달려와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찌하여 아버님의 유품을 꺼내 놓으셨습니까? 곧 제사가 다가오니 잘 닦아서 넣어두어야 합니다. 연화의 목소리에는 다급함과 걱정이 섞여 있었으나 최 씨는 콧방귀를 뀌며 대수롭지 않게 대꾸했습니다. 제사는 무슨 얼어 죽을 제사냐? 산 사람 입에 거미줄 치게 생겼는데 죽은 귀신이 밥 먹여준다더냐. 이거라도 팔아야 쌀이라도 한 되박 살 것 아니냐. 최 씨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렸고 그녀의 손은 녹그릇을 쓰다듬으며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눈물을 글썽이며 최 씨의 옷자락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안 됩니다. 어머니, 이것만은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더 열심히 바느질을 해서 쌀을 구해오겠습니다. 제발 아버님의 손때가 묻은 물건들을 팔지는 말아주세요. 최 씨는 연화의 애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거칠게 옷자락을 뿌리쳤습니다. 네가 밤새 바느질해봤자 푼돈이나 들어오지. 그 돈으로 언제 쌀을 사고 땔감을 산단 말이냐. 잔말 말고 비켜라. 내일 장날에 이것들을 내다 팔 것이다. 최 씨는 녹그릇들을 챙겨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연화는 차가운 마루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텅 빈 마당에는 스산한 바람만이 불어와 연화의 젖은 눈가를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진사 댁의 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알았지만 최 씨의 성품이 워낙 사나워 섣불리 도와주러 나서지 못했습니다.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최 씨의 고함 소리와 연화의 흐느끼는 소리는 이웃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옆집에 사는 박노파는 김진사 살아생전에 은혜를 입은 적이 있어 연화의 처지를 누구보다 딱하게 여겼습니다. 박노파는 가끔 몰래 담장 너머로 찐 감자나 옥수수를 건네주며 연화를 위로했지만 최 씨의 눈을 피해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박노파는 밭일을 하다가 잠시 허리를 펴고 김진사 댁을 바라보며 혀를 찼습니다. 쯧쯧. 저 고운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저런 계모를 만나 고생인지원. 하늘도 무심하시지. 김진사 영감이 저 꼴을 보면 무덤에서도 눈을 못 감을 게야. 박노파의 걱정처럼 김진사 댁의 상황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집안에 돈이 될 만한 물건들을 하나둘씩 팔아치우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연화가 아끼던 자개함까지 몰래 내다 팔아버렸습니다. 연화는 자개함이 없어진 것을 알고 큰 상실감에 빠졌지만 어머니라고 부르는 사람과 싸울 수는 없어 속으로만 사겼습니다. 그녀는 더욱더 일에 매달렸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잠시도 쉬지 않고 몸을 움직여야 잡념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손이 부르트도록 빨래를 하고 산에 올라가 나뭇가지를 주워와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연기 때문에 눈이 매워도 그녀는 따뜻한 아랫목을 좋아하는 최 씨를 위해 군부를 넉넉히 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최 씨의 욕심은 끝이 없었고 그녀의 게으름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밥상 차리는 것조차 귀찮아하여 연화가 밥상을 방 안으로 들여다 줄 때까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숭늉을 가져오라. 다리를 주물러라 하며 온갖 시중을 들게 했습니다. 연화는 마치 종처럼 계모를 섬겼지만 최 씨는 고마워하기는커녕 연화가 자신을 무시한다며 트집을 잡기 일쑤였습니다. 최 씨의 마음속에는 연화가 짐처럼 느껴지기 시작했고 어떻게 하면 이 짐을 덜어버릴까 하는 못된 생각이 싹 트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세찬 바람이 문풍지를 때리며 기괴한 소리를 내던 때였습니다. 연화는 희미한 등잔불 아래서 떨어진 문풍지를 바르고 있었고 최 씨는 아랫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에구, 내 팔자야. 남들은 떵떵거리며 사는데 나는 이 다 쓰러져가는 집구석에서 늙어 죽게 생겼구나. 최 씨의 한탄은 밤새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연화가 드드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지만 연화는 묵묵히 풀칠을 하며 흔들리는 문풍지를 꼼꼼하게 붙여나갈 뿐이었습니다. 최 씨는 연화의 침착한 모습이 더욱 미웠습니다. 자신은 이렇게 화가 나고 답답한데 연화는 마치 돌을 닦는 사람처럼 평온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너는 이 상황이 답답하지도 않으냐? 젊은 애가 어찌 그리 독하냐? 차라리 어디 부잣집 첩으로라도 들어가면 내 팔자나 너나 좀 피지 않겠느냐? 최 씨가 툭 던진 말에 연화의 손길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연화는 조용히 고개를 돌려 최 씨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가난하여도 비굴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아버님의 명예를 지키며 사는 것이 자식된 도리입니다. 연화의 바른 말은 오히려 최 씨의 화를 돋우는 꼴이 되었습니다. 최 씨는 벌떡 일어나 앉으며 소리쳤습니다. 명예돌이 그게 밥 먹여주냐. 당장 내일 먹을 쌀도 없는데 명예 타령이나 하고 앉았으니 네가 아직 배가 덜 고픈 개로구나. 최 씨는 씩씩거리며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찬 바람이 들이닥치며 등잔불이 위태롭게 흔들렸고 연화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다시 문풍지를 발랐습니다. 그녀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져 마치 그녀의 외로움을 대변하는 듯했습니다. 밖으로 나온 최 씨는 캄캄한 마당을 서성거리며 분을 사귀지 못했습니다. 그때 마을 어귀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오고 낯선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무서워서 방으로 들어갔을 최 씨였지만 돈에 대한 욕심과 현실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그녀의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그녀는 대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고 어둠 속에서 몇 명의 남정네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옷차림은 이 마을 사람들의 것이 아니었고 말투 또한 낯설고 투박했습니다. 그들은 명나라와 교역을 하는 상인들로 인삼이나 가죽을 구하기 위해 산골 마을까지 찾아온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단순히 물건을 찾는 장사꾼의 것이 아니라 무언가 은밀하고 위험한 거래를 찾는 하이에나와 같았습니다. 최 씨는 본능적으로 그들이 돈 냄새를 풍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번뜩이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 사람들에게 부탁하면 쌀값이라도 좀 벌 수 있지 않을까. 최 씨는 대문을 살짝 열고 그들을 향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상인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최 씨를 발견하고는 능글맞은 웃음을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이 야밤에 안주인이 잠도 안 자고 무슨 일이시오? 혹시 묵을 곳을 찾고 있는데 빈방이라도 있어. 그의 말에는 뼈가 있는 듯 했습니다. 최 씨는 짐짓 모르는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방은 없소만. 시장하신 듯하니 국밥이라도 한 그릇 말아드릴까요?
이는 최 씨가 주막을 하던 시절의 버릇이자 그들과 대화를 트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상인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씨는 부엌으로 들어가 급히 밥을 짓고 국을 데웠습니다. 연화는 이미 잠자리에 든 후라 인기척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최 씨는 상을 차려 사랑채 마루에 내어가며 그들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상인들은 허겁지겁 밥을 먹으며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내용은 주로 명나라의 비단이며 조선의 처녀를 데려가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흉흉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최 씨는 짐짓 딴청을 피우며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처녀를 데려가면 큰돈을 준다고 그녀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다 먹은 상인 우두머리가 최 씨에게 엽전 몇 잎을 던져주며 은밀하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 마을에 갈 곳 없는 처녀나 집안 형편이 어려운 집딸이 있어 우리가 아주 후하게 쳐줄 수 있는데. 최 씨는 엽전을 받아 챙기며 탐욕스러운 눈빛을 반짝였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방 안에서 곤히 자고 있는 연화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저 아이만 없으면 내 입 하나 건사하는 건 일도 아닐 텐데 게다가 큰 돈까지 생긴다면. 악마의 속삭임이 그녀의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최 씨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내 딸은 아니지만 전처가 남기고 간 계집애가 하나 있어. 나이는 찾는데 혼처도 없고 집안 형편이 어려워 입 하나 줄이는 게 소원이라오. 얼굴도 곱고 솜씨도 야무진데 얼마나 쳐주시겠소. 상인들은 흥미로운 표정으로 최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이 곱다며냐 말이 달라지지요. 내일 날이 밝으면 한번 봅시다. 마음에 들면 섭섭지 않게 드리리다. 최 씨는 그제야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하늘에는 구름이 달을 가리고 산새조차 울지 않는 적막함이 마을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아무것도 모른 채 고단한 몸을 뉘어 잠들어 있었고 마당의 앙상한 나무 그림자만이 창호지에 비쳐 마치 불길한 미래를 예고하는 듯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방으로 돌아와 잠든 연화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죄책감 대신 앞으로 생길 돈에 대한 기대로 가슴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이 깊고 고요한 산골 마을에 평온을 깨뜨릴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오직 탐욕에 눈먼 최 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산골 마을의 새벽 공기는 여느 때보다 차갑고 스산하게 느껴졌습니다. 밤새 내린 서리가 마당의 잡초 위에 하얗게 내려앉았고 처마 밑에 참새들도 추위에 몸을 웅크린 채 울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여느 때처럼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향하려 했으나 평소라면 늦게까지 잠을 자고 있을 최 씨가 벌써 일어나 부산을 떨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부엌에서 더운 물을 데워오더니 연화에게 내밀며 평소와는 다른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 오늘은 찬물로 씻지 말고 이 더운 물로 낯을 씻거라. 그리고 장롱에 넣어두었던 분홍색 저고리를 꺼내 입고 머리도 곱게 빗어라. 오늘 귀한 손님이 오실 게다. 연하는 계모의 갑작스러운 친절이 어색하고 의아했으나 그저 시키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화가 세수를 하고 단장을 마칠 즈음 살인문 밖에서 헛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젯밤 최 씨와 이야기를 나누었던 그 낯선 상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남의 집을 제 집처럼 성큼성큼 들어와 마당 한가운데 섰습니다. 최 씨는 버선발로 뛰어나가 그들을 맞이하며 연화를 마루 끝으로 불러내었습니다. 이리 나와서 손님들께 인사를 올려라. 한양에서 오신 귀한 분들이다. 연화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인 채 조신하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상인들의 시선이 연화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 내려갔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장터에서 물건의 값을 매기려는 장사꾼의 그것과 같아 연화는 왠지 모를 소름이 끼쳤습니다. 상인 우두머리는 연화의 고운 자태와 정갈한 솜씨를 보고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최 씨에게 눈짓을 보내며 밖으로 나가자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최 씨는 연화에게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이르고는 급히 그들을 따라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대문 밖. 앙상한 감나무 아래에서 은밀한 흥정이 오고 갔습니다. 보는 눈이 있어 다행이요. 저 정도면 명나라 귀족집에 보내도 손색이 없겠소. 약속대로 값을 쳐드리지요. 우두머리는 품속에서 묵직한 주머니를 꺼내 최 씨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엽전이 부딪히는 짤랑거리는 소리가 최 씨의 귀에는 세상 어떤 음악보다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최 씨는 주머니를 열어 그 안을 확인했습니다. 그곳에는 은전과 엽전이 섞여 있었는데 다 합치면 좋기 3냥은 되어 보였습니다. 당시 3냥이면 쌀 몇 가마니를 살 수 있는 큰돈이었지만 사람의 목숨값으로는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나 최 씨의 눈에는 오직 돈만 보일 뿐 팔려갈 연화의 앞날이나 죽은 남편에 대한 죄책감은 조금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럼 사흘 뒤 배가 들어오는 폭으로 아이를 보내겠소. 그때까지 아무 탈 없이 데리고 있을 테니 걱정 마시오. 최 씨는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상인들에게 허리를 굽혔습니다. 상인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마을을 빠져나갔고 최 씨는 돈주머니를 품속 깊이 감추며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마을에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말처럼 김진사 댁에 낯선 사내들이 다녀갔다는 소문이 금세 퍼졌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물동이를 내려놓고 수군거렸습니다. 아니, 그 낯선 사내들이 김진사 댁에 들어갔다가 한참 만에 나왔다면서 그 집 계모가 보통 내기가 아닌데 무슨 일을 꾸미는지 모르겠네. 글쎄 말이야. 안 그래도 그 집 딸 연하가 불쌍해서 어쩌나 했는데 혹시라도 험한 꼴을 당하는 건 아닌지 몰라. 아낙네들의 걱정 섞인 목소리는 바람을 타고 마을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직접 나서서 최 씨에게 따져 물을 용기는 없었습니다. 최 씨의 성질이 워낙 불같고 사나웠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은 곧장 김진사의 옛 은인인 박노파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밭을 매다 말고 소식을 전해 들은 박 노파는 손에 쥐고 있던 호미를 떨어뜨리며 가슴을 쳤습니다. 이런 천벌을 받을 년이 있나 제 속으로 낳은 자식은 아니더라도 그 어린 것을 팔아먹으려 들다니 내 이 꼴은 절대 못 본다. 박노파는 흙투성이가 된 옷을 털지도 않은 채 한 걸음에 김진사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의 늙은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가 그녀를 달리게 만들었습니다. 박노파는 숨을 헐떡이며 김진사 댁대문을 거칠게 밀고 들어갔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박노파는 마루에 앉아 돈을 세고 있던 최 씨를 발견했습니다. 최 씨는 갑작스러운 인기척에 놀라 황급히 돈주머니를 치마폭 속에 감추었지만 박노파의 매서운 눈초리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보게, 최 씨 자네 지금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 건가? 마을에 흉흉한 소문이 돌던데. 설마 그 고운 연하를 어디론가 팔아넘기려는 건 아니겠지. 박노파의 목소리는 서리빨처럼 차가웠습니다. 최 씨는 짐짓 시치미를 떼며 눈을 동그랗게 떴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니, 할망구가 노망이 났나. 남의 집에 불쑥 들어와서 무슨 헛소리요. 내가 내 딸을 팔다니. 그런 끔찍한 소리는 어디서 듣고 와서 행패요.
박노파는 최 씨의 거짓말에 더욱 화가 나서 지팡이로 마당 바닥을 쿵쿵 내리쳤습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아네. 자네가 어젯밤 낯선 상인들을 불러들인 것을 내 다 알고 왔네. 사람이 할 짓이 따로 있지. 천륜을 어기면 반드시 화를 입는 법이야. 죽은 김진사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자네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드는가. 박노파의 호통에 최 씨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자신의 속내가 들킨 것 같아 부끄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남의 가정사에 참견하는 늙은이가 괘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최 씨는 벌떡 일어나 박노파를 향해 삿대질을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내 집 일은 내가 알아서 하니 상관 마시오. 쌀독에 쌀이 없어 굶어 죽게 생겼는데 당신이 쌀 한 톨이라도 보태준 적 있소. 빚쟁이들이 들이닥치면 당신이 막아줄 거요. 우리 연화가 좋은 혼처가 나서 시집을 가든 친척집에 가든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니 썩 나가시오. 최 씨는 악을 쓰며 박노파를 대문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힘없는 박노파는 최 씨의 기세에 밀려 비틀거리며 대문 밖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대문 밖으로 내쳐진 박노파는 닫힌 문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에구, 불쌍한 연화야. 내 팔자가 어찌 이리 기구하냐. 내가 힘이 없어 너를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부디 조상님들이 너를 보살펴 주시기를 비는 수밖에. 박노파는 눈물을 훔치며 힘없이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옷깃을 여미게 만들었습니다.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 잎들이 우수수 떨어져 내리는 모습이 마치 연화의 앞날을 예고하는 듯하여 박노파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방 안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던 연화는 밖에서 들리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박노파의 목소리와 최 씨의 고함 소리가 섞여 들렸지만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최 씨가 씩씩거리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연화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박노파 할머니께서 다녀가신 것 같은데. 최 씨는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별이란이다. 늙은이가 심심해서 와서 쓸데없는 소리를 늘어놓고 갔다. 신경 쓸 것 없다. 최 씨는 연화의 시선을 피하며 돌아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최 씨는 연화를 불러 앉히고 짐짓 인자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연화야, 너도 알다시피 우리 형편이 말이 아니지 않느냐. 이대로 있다가는 올겨울에 둘 다 굶어 죽거나 얼어 죽을 판이다. 최 씨는 한숨을 푹 쉬며 연화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연화는 죄송스러운 마음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더 열심히 일해서. 최 씨는 연화의 말을 가로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저기 읍내 너머에 사는 먼 친척 아주머니가 솜씨 좋은 사람을 구한다고 하더구나. 가서 바느질도 돕고 집안일도 좀 거들어주면 쌀도 주고 품삯도 넉넉히 쳐준다고 한다. 연화는 갑작스러운 제안에 깜짝 놀랐습니다. 친척 아주머니라니요. 저는 그런 분이 계신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떠나면 이 집은 어찌합니까? 어머니 혼자 계시기에 적적하실 텐데요. 연화의 걱정은 오로지 집과 계모의 안위뿐이었습니다. 최 씨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지만 겉으로는 눈물을 글썽이는 척 연기를 했습니다. 나도 너를 보내고 싶지 않다만 당장 입에 풀칠은 해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가서 돈을 좀 벌어오면 그때 다시 같이 살면 된다. 집은 내가 잘 지키고 있을 테니 걱정 말고 다녀오너라. 연화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계모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난이 죄라면 죄였지.
계모를 탓할 수는 없다고 여겼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말씀대로 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오겠습니다. 부디 제가 없는 동안 건강히 계셔야 합니다. 연하는 눈물을 머금고 대답했습니다. 최 씨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기특하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떠나야 하니 어서 짐을 꾸려라. 보찜은 가볍게 싸고 필요한 건 가서 구하면 된다. 최 씨의 손은 따뜻했지만 그 온기 뒤에는 차가운 배신이 숨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연화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무명천 보자기를 펼쳐놓고 몇 벌 안 되는 옷가지와 바느질 도구들을 챙겼습니다. 아버지께서 선물해 주셨던 빚과 어머니의 유일한 유품인 낡은 은가락지도 조심스럽게 챙겨 넣었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보자기 하나에 다 들어갈 만큼 조촐했습니다. 연화는 짐을 싸다 말고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손때에 묻은 문고리, 틈새가 벌어진 마루, 천장의 석가래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하고 애틋하게 느껴졌습니다. 연화는 잠이 오지 않아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당에는 차가운 달빛이 교교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장독대로 가서 깨끗한 물 한 그릇을 떠놓고 하늘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님께 비나이다. 비록 제가 집을 떠나 멀리 가지만 부디 저희 어머니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아버님이 남겨주신 이 집도 무사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빨리 돈을 벌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연화의 기도는 간절했고 그녀의 눈에서는 맑은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바람이 대나무 숲을 흔들며 사각거리는 소리를 냈는데 마치 연화의 슬픔을 위로하는 듯 했습니다. 같은 시각 안방에서는 최 씨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내일이면 손에 들어올 나머지 돈 생각에 가슴이 뛰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불 속에 감춰둔 돈주머니를 꺼내 다시 한번 엽전의 개수를 세어보았습니다. 하나, 둘, 셋. 이 돈이면 빚도 갚고 새 옷도 사 입고 장터에 나가서 맛있는 국밥도 실컷 사 먹을 수 있겠지. 최 씨는 혼자 희죽거리며 웃었습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한쪽에서는 딸이 가족을 위해 기도를 올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어미가 딸을 판돈을 세고 있는 기막힌 밤이었습니다. 새벽 딸기 울기 전 칠흑 같은 어둠이 아직 가시지 않았을 때 최 씨는 연화를 깨웠습니다. 아가, 일어나라. 늦으면 배를 놓친다. 어서 서둘러야 한다. 연화는 무거운 눈꺼풀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잠을 거의 자지 못해 몸이 천근만근이었지만 불평 한마디 없이 옷을 입고 보찜을 맸습니다. 부엌에 가서 찬물 한 사발을 마시고 정신을 차린 뒤 연화는 최 씨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안녕히 계십시오. 다녀오겠습니다. 최 씨는 연화의 절을 받는 둥, 마는 둥 하며 서둘러 연화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그래, 그래, 길 조심하고 읍내 장터 입구에 가면 짐꾼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게다. 그 사람을 따라가면 된다. 연화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며 집을 나섰습니다. 어둠 속에 잠긴 집은 마치 거대한 짐승처럼 웅크리고 있었고 대문 밖으로 나온 연화의 발걸음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귀의 선앙당을 지날 때 연화는 돌 하나를 집어 돌무더기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마을을 떠나는 두려움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돌 하나에 담겨 있었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낀 새벽길을 걸어가는 연화의 뒷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그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꿈에도 모른 채 그저 계모의 말만 믿고 정든 고향을 등지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산새 소리가 구슬프게 울려 퍼지고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박노파의 집에서도 옅은 코 고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아무도 배웅해주지 않는 외로운 길. 연화는 보찜을 고쳐 메고 안개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최 씨는 대문 틈으로 연화가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긴 숨을 내쉬며 대문을 굳게 걸어 잠갔습니다. 이제 됐다. 이제야 속이 시원하네. 최 씨는 방으로 들어가 따뜻한 아랫목에 몸을 뉘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집안이 텅 빈 것 같은 허전함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연화가 떠난 후 마을에는 묘한 적막감이 감돌았습니다. 아침이 되어도 닭 구는 소리가 힘이 없고 개들도 짖지 않았습니다. 우물가에 나온 아낙네들은 연화가 보이지 않자 의아해했습니다. 오늘따라 김진사댁 굴뚝에 연기가 안 나네. 연화가 아픈가 누군가 말했습니다. 박노파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밭을도 제쳐두고 김진사댁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대문은 굳게 닫혀 있고 평소 들리던 다듬이질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설마 벌써 이를 저지른 건가 박 노파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뒤 장터에 다녀온 사람이 흉흉한 소문을 물고 왔습니다. 포구에 큰 배가 들어왔는데 거기서 웬 처녀가 울면서 배에 타는 걸 봤다는구먼. 옷차림을 보니 우리 마을 사람 같기도 하고. 그 말을 들은 박노파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이럴 줄 알았어. 그 못된 최 씨가 결국 천벌 받을 짓을 저질렀구나.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사태를 짐작하고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이미 배는 떠난 뒤였고 연화는 망망대해 위 어디쯤에 있을 터였습니다. 남겨진 마을에는 최 씨의 탐욕이 남긴 상처와 떠나간 연화에 대한 안타까움만이 짙은 안개처럼 깔려 있었습니다. 읍내를 지나고 산모퉁이를 몇 개나 돌았는지 모릅니다. 연화의 발바닥은 이미 물집이 잡혀 쓰라렸고 보찜을 맨 어깨는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친척 아주머니를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함께 길을 나선 짐꾼 사내는 앞장서서 묵묵히 걸을 뿐 연화가 힘들지 않은지 묻는 법이 없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갈 무렵 비릿한 바다 내음이 코끝을 스치고 갈매기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산골 소녀인 연화에게는 난생 처음 보는 바다의 풍경이 신기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 검푸른 물결이 마치 자신을 삼킬 듯 넘실거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포구는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짐을 나르는 일꾼들의 고함 소리, 생선을 파는 아주머니들의 억센 사투리, 그리고 낯선 말씨를 쓰는 이방인들까지 뒤섞여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짐꾼 사내는 연화를 어느 커다란 배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며칠 전 집 마당에서 보았던 눈매가 매섭고 덩치가 큰 명나라 상인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연화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습니다. 친척 아주머니 댁에 간다고 했는데 왜 저 사람이 여기에 있는 것일까? 불안감이 엄습해왔지만 연화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상인 앞에 섰습니다. 상인은 연화를 보자마자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오느라 고생이 많았구나.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주인이다. 연화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주인이라니요.
저는 친척 아주머니 댁에 일하러 가는 길입니다. 길을 잘못 드신 것 같습니다. 연하의 떨리는 목소리에 상인은 껄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친척 아주머니, 내 계모가 너를 나에게 팔아넘기면서 그리 둘러댄 모양이구나. 너는 쌀 몇 가마니 값에 팔려 나의 배를 타고 명나라로 가게 될 것이다. 상인의 말은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연화의 다리에서 힘이 쭉 빠져나갔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제야 연화는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계모의 갑작스러운 친절, 서둘러 짐을 싸게 했던 일,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새벽같이 집을 나서게 했던 이유까지 모든 것이 거짓이었고 배신이었습니다. 연화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고 싶었으나 낯선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자신을 팔아넘긴 계모를 원망하며 울부짖는 것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어머니가 오죽 힘들었으면 나를 팔았을까? 이것이 나의 운명이라면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겠다. 내가 팔려간 돈으로 아버지의 제사를 모실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연하는 떨리는 몸을 일으켜 세우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걸어온 길, 고향 마을이 있는 북쪽을 향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보이지 않는 고향 집을 향해 큰 절을 2번 올렸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불효한 여식은 이제 먼 땅으로 떠납니다. 부디 저를 용서하시고 남은 계모가 이 돈으로나마 평안히 살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십시오. 연화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한 방울 뚝 떨어져 메마른 땅을 적셨습니다. 그것은 원망의 눈물이 아니라 끊어낼 수 없는 천륜에 대한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상인은 연화가 발버둥치거나 도망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저를 올리는 모습을 보고 내심 놀랐습니다. 보통의 계집아이들이라면 울고 불고 난리를 쳤을 터인데 연화에게서는 범접할 수 없는 기품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독한 것인지 속이 깊은 것인지 모르겠구나. 어서 배에 올라라. 뱃길이 머니 서둘러야 한다. 상인의 재촉에 연화는 보찜을 다시 메고 흔들리는 널빤지 다리를 건너 배에 올랐습니다. 발밑에서 출렁이는 검은 바다는 이제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어 연화와 고향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배의 밑바닥 창고는 좁고 어두웠으며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곳에는 연화 말고도 여러 명의 처녀들이 웅크리고 앉아 훌쩍이고 있었습니다. 개 중에는 부잣집에 팔려가는 줄 알고 왔다가 속은 사람도 있었고 빚 대신 끌려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배가 항구를 떠나 망망대해로 나아가자 거센 파도에 배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배 멀미를 하는 사람들의 신음소리와 고향을 그리워하는 울음소리가 좁은 선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아 눈을 감고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연화는 흔들리는 배 안에서 멀미가 치밀어 올랐지만 혀를 깨물며 참아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심하게 토하며 괴로워하는 어린 소녀의 등을 두드려주고 자신의 물통을 내어주어 목을 축이게 했습니다. 울지 마라. 울어도 달라질 것은 없다. 살아서 땅을 밟아야 고향으로 돌아갈 날도 오는 법이다. 연화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단했습니다. 공포와 절망에 빠져 있던 다른 처녀들도 연화의 의연한 모습에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연화는 그들 사이에서 어느새 의지할 수 있는 큰언니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항해했을까. 거친 폭풍우가 지나가고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갑판 위로 올라가 본 세상은
온통 물뿐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달이 떠올라 바다 위에 긴 황금색 길을 만들었는데 연화는 그 길을 바라보며 아버지가 읽어주시던 옛 시들을 떠올렸습니다. 달은 1000번을 이지러져도 본래의 모습을 잃지 않는다. 연화는 다짐했습니다. 비록 내 신세가 남의 집종으로 팔려가는 처지라 해도 내 마음속에 있는 귀한 뜻과 품위는 잃지 않으리라. 이 낯선 땅에서도 반드시 살아남아 언젠가는 다시 고향 땅을 밟으리라. 드디어 배가 명나라의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조선의 포구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거대하고 화려했습니다. 수많은 배들이 깃발을 나부끼며 정박해 있었고 거리는 온갖 색깔의 옷을 입은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귀를 찌르는 듯한 낯선 언어들이 웅성거렸고 코를 찌르는 향신료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연화와 처녀들은 줄을 지어 배에서 내렸습니다. 상인들은 그들을 마차에 태워 어디론가 데려갔습니다. 마차 틈으로 보이는 명나라의 풍경은 웅장한 기와집과 높이 솟은 탑들로 가득 차 있어 연화는 자신이 정말로 아주 먼 곳에 왔음을 실감했습니다. 상인들은 연화 일행을 데리고 큰 저택의 뒷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황실의 물건을 납품하는 거상이나 고관대작들이 드나드는 곳이었습니다. 연화의 단아한 외모와 침착한 태도는 곧바로 그곳 관리인의 눈에 띄었습니다. 이 아이는 눈빛이 맑고 기품이 있구나. 허드레시를 시키기에는 아깝다. 궁궐의 친방 바느지라는 곳 나인으로 보내는 것이 좋겠다. 운명은 연화를 험한 객잔이나 노비 시장이 아닌 대륙의 심장부인 황궁으로 이끌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녀가 지켜온 품위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황궁은 그야말로 거대한 미로와 같았습니다. 붉은 기둥과 황금색 기와 끝도 없이 이어진 회랑들은 보는 이를 압도했습니다. 연화는 가장 낮은 신분의 궁녀로 들어가 처음에는 빨래와 청소를 도맡았습니다. 손이 얼어 터질 듯한 차가운 물에 산더미 같은 빨래를 해야 했고 넓은 마루를 하루 종일 닦아야 했습니다. 다른 궁녀들은 조선에서 온 연화를 말도 통하지 않는 촌사람이라며 무시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녀의 밥그릇에 모래를 넣거나 다 해놓은 빨래를 더럽히는 짓궂은 장난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화를 내거나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모래 섞인 밥은 조용히 걸러내어 먹었고 더러워진 빨래는 다시 묵묵히 빨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누구보다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그녀가 닦은 마루는 거울처럼 반짝였고 그녀가 갠 옷가지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반듯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그녀의 성실함과 정갈한 몸가짐은 서서히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텃세를 부리던 궁녀들도 연화의 한결같은 모습에 하나둘씩 괴롭힘을 멈추었고 오히려 그녀에게 어려운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황후 마마의 생신 잔치에 쓸 병풍에 술을 놓아야 하는데 가장 솜씨 좋은 상궁이 갑자기 병이 들어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남은 기한은 고작 사흘뿐. 그 누구도 그 짧은 시간 안에 복잡하고 화려한 모란꽃을 수놓을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친방 책임자인 제조상궁은 발을 동동 구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제때 완성하지 못하면 우리 모두 목이 달아날 것이다. 친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과 공포만이 감돌았습니다. 그때 구석에서 바늘을 정리하고 있던 연화가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서툰 중국말로 더듬더듬 말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아도 되겠습니까? 제조상궁은 기가 막힌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네가 조선에서 온 빨래나 하는 아이가 감히 황실의 자수에 손을 대겠다고 썩 물러가라. 그러나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초조함은 극에 달했고 결국 제조 상궁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연화에게 바늘과 실을 내어주었습니다. 망치면 네 목숨은 물론이요. 내 목숨도 온전치 못할 것이다. 명심해라.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바늘을 잡았지만 이내 눈빛이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녀는 고향집 호롱불 아래서 밤새 술을 놓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조선의 자수법은 명나라의 것과는 달랐습니다. 더 섬세하고 은은하며 마치 살아있는 듯한 생동감이 있었습니다. 연화는 밤을 꼬박 새우며 한 땀 한 땀 술을 놓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붉은 모란꽃이 피어나고 푸른 잎사귀가 돋아났습니다. 그녀는 밥 먹는 시간도 아껴가며 오로지 자수에만 몰두했습니다. 손가락이 찔려 피가 맺혀도 아픈 줄 몰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술을 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수놓는 일이었습니다. 약속한 사흘째 아침, 연화는 완성된 병풍을 제조상궁 앞에 내놓았습니다. 병풍을 펼친 순간 침방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아, 이럴 수가. 병풍 속의 모란 꽃은 금방이라도 향기를 내뿜을 듯 생생했고 꽃잎 하나하나가 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명나라의 화려함에 조선의 단아함이 더해져 이제껏 본 적 없는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제조상궁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가 진정 사람의 손으로 이것을 만들었단 말이냐. 이것은 보물이다. 보물이야. 이 병풍은 예정대로 황후의 생신잔치에 올려졌고 황제와 황후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황후는 병풍을 어루만지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내 평생 수많은 자수를 보았으나 이토록 기품 있고 아름다운 것은 처음이다. 이 솜씨를 가진 자가 누구냐? 제조상궁은 황공해하며 연화를 대전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수수한 무명옷을 입고 고개를 숙인 채 들어온 연화에게 황제의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비록 신부는 미천하였으나 그녀에게서 풍겨나오는 맑고 고귀한 기운은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귀족들조차 압도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황제는 연화에게 하사품을 내리고 그녀를 정식 궁녀로 승격시켰습니다. 연화는 더 이상 빨래를 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결코 거만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겸손했고 아랫사람들을 따뜻하게 보살폈으며 자신의 재능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황제는 가끔 머리가 복잡할 때면 연화가 술을 놓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곤 했습니다. 그녀의 차분한 손놀림과 평온한 얼굴을 보고 있으면 정무에 시달린 마음이 씻은 듯이 맑아지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황제의 마음속에 연화는 어느새 단순한 궁녀가 아닌 마음의 안식처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황후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황궁의 안주인 자리가 비게 되었습니다. 많은 귀족들이 자신의 딸을 황후로 만들기 위해 권력 다툼을 벌였으나 황제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하여 가장 고귀한 덕성을 보여준 여인, 화려한 거칠애보다 진실한 마음을 가진 여인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조선에서 온 연화였습니다. 신하들의 반대가 없지 않았으나 황제는 단호했습니다. 덕더에는 국경이 없고 귀함은 핏줄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이다. 그녀만큼 황후의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은 없다. 마침내 연화가 황후로 책봉되던 날, 명나라의 하늘에는 오색 구름이 떠올라
축하해 주었다고 합니다. 화려한 예복을 입고 금관을 쓴 연화는 높은 단상에 올라 만조백관의 할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은 엎드려 있는 신하들을 넘어 저 멀리 동쪽 하늘을 향해 있었습니다. 아버님, 보고 계십니까? 삼량에 팔려온 딸이 대륙의 황후가 되었습니다. 이제야 제가 고향으로 돌아가 아버님의 이름을 빛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연화의 가슴 속에는 벅찬 감동과 함께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뜨겁게 솟구쳐 올랐습니다. 황후가 된 연화는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펼치도록 황제를 보필했습니다. 흉년이 들면 자신의 곳간을 열었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명나라 백성들은 조선에서 온 보살이라며 그녀를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 달이 뜨면 황후는 홀로 정자난간에 기대어 서쪽으로 불어가는 바람을 맞으며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낡은 기와집, 마당의 감나무, 그리고 자신을 팔아넘긴 계모와 이웃집 박노파의 얼굴까지. 이제는 잊을 법도 하건만 고향의 기억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어느 날 연화는 황제에게 조심스럽게 청을 올렸습니다. 폐하, 저에게는 잊지 못할 고향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산소에 성묘를 하고 제가 떠난 뒤 홀로 남겨진 집을 돌보고 싶습니다. 연화의 깊은 효심을 알고 있는 황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의 뜻이 정이 그러하다면 다녀오시오. 그대가 조선의 딸임을 잊지 않고 그 뿌리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참으로 아름답소. 내 가장 화려한 행렬과 최고의 호의를 붙여줄 터이니 금이 환영하여 그대의 위엄을 보여주도록 하시오. 황제의 허락이 떨어지자 황궁은 연화의 귀향 준비로 분주해졌습니다. 수레에는 금은 보화와 비단이 가득 실렸고 수백 명의 호위 무사와 시녀들이 꾸려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잃어버린 존엄을 되찾으러 가는 위대한 여정이었습니다. 연화는 붉은색 황후의 예복을 어루만지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울 속의 여인은 더 이상 삼량에 팔려가던 초라한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황후의 위엄이 서려 있었지만 그 눈동자만은 여전히 산골 마을의 맑은 샘물을 닮아 있었습니다. 이제 곧 산골 마을에 천지개벽할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예감에 연화의 심장은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명나라 황실의 깃발이 하늘을 뒤덮고 수백 명의 호위 무사와 시녀들이 따르는 황후의 행렬은 그 길이만 십리에 달했습니다. 황금으로 장식된 가마와 비단 덮개를 씌운 수레들이 줄을 지어 움직이는 모습은 마치 거대한 용이 산맥을 타고 넘어오는 듯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조선의 국경을 넘자마자 지방 관아의 수령들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뛰어나와 머리를 조아렸고 백성들은 난생 처음 보는 화려한 행렬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연화가 탄 가마는 흔들림 없이 고요했으나 그 안에서 고향 산천을 바라보는 연화의 마음은 폭풍우가 치는 바다처럼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산천은 의구한데 인걸은 간대 없다는 옛말처럼 산과 물은 그대로였지만 그녀의 신분은 천지 차이로 달라져 있었습니다. 행렬이 산골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평화롭던 마을은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동네 개들이 꼬리를 내리고 짖어대고 아이들은 무서워 울음을 터뜨렸으며 어른들은 전쟁이라도 난 줄 알고 낫과 호미를 든 채 우왕좌왕했습니다. 그러나 앞선 전령이 명나라 황후 마마께서 고향을 방문하셨다. 모두 길을 비키고 예를 갖추라고 외치자 마을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길가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좁은 시골길은
비단 옷을 입은 병사들과 화려한 깃발들로 가득 찼고 흙먼지가 풀풀 날리는 시골 풍경 속에 황실의 위엄이 내려앉는 모습은 실로 기이하고도 압도적인 광경이었습니다. 김진사대. 그 낡고 허름해진 기와집에도 이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월이 흘러 기와는 깨지고 담장은 무너져 내린 폐가 같은 그 집 방구석에 늙고 병든 노파 하나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연화를 팔아넘긴 계모 최 씨였습니다. 그녀가 챙겼던 삼냥은 헛된 욕심과 낭비로 금세 사라졌고 이후로는 하는 일마다 꼬여 재산을 모두 탕진한 채 근근히 목숨만 부지하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꽹과리 소리와 말발굽 소리에 최 씨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또 빚쟁이들이 온 것인가 아니면 관가에서 나를 잡으러 온 것인가. 최 씨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우렁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황후 마마 행차시다. 이 댁의 주인은 냉큼 나와 마마를 맞이하라. 최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황후 마마라니. 그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지만 문 밖의 기세가 워낙 등등하여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최 씨는 기어가는 듯한 걸음으로 방문을 열고 마루로 나왔습니다. 눈부신 햇살 아래 마당을 가득 메운 관료들과 병사들의 모습에 최 씨는 그만 다리가 풀려 마루에서 굴러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가마가 놓여 있었고 가마 문이 스르르 열리며 한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연화는 붉은색 비단에 금실로 봉황을 수놓은 대례복을 입고 머리에는 갖가지 보석으로 장식된 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세월이 흘러 성숙해졌지만 그 맑고 기품 있는 눈매는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연화는 천천히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잡초가 무성한 마당, 다 쓰러져가는 장독대, 그리고 자신이 떠날 때 심어두었던 이제는 고목이 된 감나무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이면서도 변해 있었습니다. 연화의 시선이 마지막으로 흙바닥에 엎드려 떨고 있는 초라한 노파에게 머물렀습니다.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여인이 한때 자신의 운명을 쥐고 흔들었던 계모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혹은 대문 틈으로 이 믿기 힘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분이 황후마마라고. 세상에, 저 얼굴 좀 봐. 김진사 댁딸 연화가 틀림없어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삼냥에 팔려갔다더니 죽지 않고 살아서 황후가 되어 돌아왔구나. 세상에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어디 있단 말인가. 사람들은 놀라움과 경외감에 사로잡혀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옆집 방 노파도 지팡이를 짚고 나와 눈물을 훔치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연화가 살아서 왔어. 내 죽기 전에 이런 나를 보다니. 연화는 시녀들의 부축을 받으며 최 씨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비단신이 흙바닥을 밟는 소리가 최 씨의 귓가에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최 씨는 감히 고개를 들지도 못한 채 땅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빌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누구신지 모르오나 이 늙고 병든 것을 살려주십시오. 가진 것이라곤 이 목숨 하나뿐입니다. 최 씨는 상대가 누구인지조차 알아보지 못한 채 그저 살려달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녀의 비굴한 모습은 지난날의 표독스러움과는 거리가 멀었고 탐욕의 끝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최 씨 앞에 멈춰서서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낮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고개를 들어 저를 보십시오.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익숙하고 그리운, 하지만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최 씨는 화들짝 놀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부신 햇살을 등지고 서 있는 여인의 얼굴이 서서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잊을 수 없는 눈매. 그리고 자신이 모질게 구박했던 그 인매. 최 씨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설마, 네가 연화냐? 예. 어머니, 삼량에 팔려 낯선 땅으로 떠났던 연화가 돌아왔습니다. 연화의 대답은 차분했지만 그 한마디에 담긴 무게는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최 씨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며 넋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짐짝처럼 팔아넘긴 딸이 천하를 호령하는 황후가 되어 눈앞에 서 있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공포와 후회, 그리고 부끄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와 최 씨의 숨통을 조였습니다. 아이고,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구나. 내가 무슨 낯으로 너를 보겠느냐. 차라리 당장 내 목을 쳐라. 최 씨는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연화는 울부짖는 최 씨를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수를 꿈꾸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나 막상 눈앞에 닥친 현실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연화는 주변을 둘러싼 호위무사들에게 손짓하여 칼을 거두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피를 보기 위함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묻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그 돈 3냥으로 행복하셨습니까? 저를 팔아 얻은 쌀과 비단으로 따뜻한 겨울을 나셨습니까? 연화의 질문은 날카로운 비수보다 더 깊숙이 최 씨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최 씨는 흐느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아니야. 네가 떠난 뒤로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다. 돈은 도깨비 홀린 듯 사라지고 밤마다 네가 우는 소리가 들려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이것이 천벌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내가 눈이 멀어 귀한 자식을 버렸으니 내 죄가 바다보다 깊다. 최 씨의 참회는 늦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그녀는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고 평생을 죄책감과 가난 속에서 고통받아 왔던 것입니다. 연화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해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고 부끄러워하게 만드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시녀에게 명하여 깨끗한 물 한 그릇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최 씨에게 물을 건넸습니다. 마시세요. 목이 많이 타실 겁니다. 최 씨는 떨리는 손으로 물그릇을 받아들고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물이 넘쳐 흘러 그녀의 꾀죄죄한 옷을 적셨지만 그 물은 마치 그녀의 더러운 죄를 씻어내는 정화수와 같았습니다. 연화는 다시 마을 사람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십시오. 저의 계모는 큰 죄를 지었으나 하늘은 그녀에게 가난과 고독이라는 벌을 이미 충분히 내리셨습니다. 이제 제가 돌아왔으니 과거에 원하는 이 마당에 묻고 새롭게 시작하려 합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지켜보던 박노파가 비틀거리며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연화야, 내 평생 소원이 너를 다시 보는 것이었는데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박노파의 목소리에 연화는 채통도 잊은 채 달려나가 노파의 흑투성이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떠나던 날 새벽 몰래 올려주신 정화수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황후와 시골 노파의 포옹. 그것은 신분을 뛰어넘은 진정한 사랑과 정이었습니다.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과 명나라의 관리들까지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연화는 눈물을 닦고 곧바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여봐라, 당장 집안을 청소하고 마을 잔치를 준비하라. 내가 가져온 곡식과 비단을 풀어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소와 돼지를 잡아 모두가 배불리 먹도록 하라. 황후의 명이 떨어지자마자 군사들과 시녀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진 담장은 보수되고 마당의 잡초는 순식간에 뽑혀 나갔습니다. 부엌에서는 구수한 밥 짓는 냄새와 고기 굽는 냄새가 피어올라 오랫동안 적막했던 김진사댁에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는 멍하니 마루 끝에 앉아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주인 노릇을 할 때는 그렇게도 춥고 배고팠던 집이 연화가 돌아오자마자 풍요롭고 따뜻한 곳으로 변하는 것을 보며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했습니다. 연화는 시녀들을 시켜 최 씨를 씻기고 새 옷으로 갈아입히게 했습니다. 비록 죄인이지만 아버지가 맞이했던 부인이기에 마지막 예우를 갖추는 것이었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은 최 씨는 예전보다 훨씬 늙고 초라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더 이상 독하지 않고 순해져 있었습니다. 해질녘이 되자 마당에는 커다란 멍석이 깔리고 푸짐한 잔치상이 차려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황후 앞에서 음식을 먹는 것을 어려워했지만 연화가 먼저 떡을 집어 박노파에게 권하자 분위기는 금세 화기애애해졌습니다. 많이들 드세요. 제가 없는 동안 이 마을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연화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마을 사람들은 긴장을 풀고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삼량에 팔려갔던 비운의 소녀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되어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술안주가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 곳곳에 청사초롱이 내걸리고 김진사댁은 대낮처럼 환하게 밝혀졌습니다. 연화는 안방 아랫목에 앉아 아버지가 쓰시던 낡은 서한 책상을 어루만졌습니다. 방 안 가득한 온기와 밖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웃음소리. 이것이 바로 연화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고향의 모습이자 그녀가 되찾고자 했던 집안의 명예였습니다. 최 씨는 건넌방에서 조용히 자숙하며 연화가 베푼 자비에 감사하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렇게 소란스럽고도 극적인 하루가 저물어가고 마을에는 그 어느 때보다 깊고 평온한 밤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소란이 가라앉고 달이 중천에 뜨자 연화는 밖으로 나와 우물가에 섰습니다. 우물 속에 비친 달을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삼량이라는 돈은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었지만 용서는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구나.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일이면 다시 명나라로 떠나야 할지라도 오늘 밤만큼은 온전히 김진사댁의 딸 연화로 돌아가 이 따뜻하고 정겨운 공기를 가슴 깊이 새기려 했습니다. 바람이 대나무 숲을 지나며 시원한 소리를 내었고 연화의 얼굴에는 더할 나위 없는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을 잔치의 열기는 밤이 깊어갈수록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평소에는 구경조차 힘들었던 기름진 고기와 하얀 쌀밥이 산처럼 쌓였고 명나라에서 가져온 향긋한 술이 항아리째 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배가 터지도록 먹고 마시며 평생 겪어보지 못한 호사를 누렸습니다. 꽹과리 소리와 장구 소리가 어우러져 흥을 돋우었고 어깨춤을 추는 노인들의 얼굴에는 주름살마다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이 산골 마을이 생긴 이래 가장 화려하고 풍요로운 밤이었습니다. 연화는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이 겪은 모진 고난들이 이 순간을 위해 존재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황후의 권위보다 더 따뜻한 고향의 정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연화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호위 무사들이 따르려 했으나 그녀는 손을 들어 그들을 물리치고 홀로 걷기를 청했습니다. 낡은 집신 대신 비단신을 신었지만 발끝에 닿는 흙의 감촉은 어릴 적 기억 그대로였습니다. 달빛이 비추는 오솔길을 따라 올라가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난 부모님의 산소가 보였습니다. 연화는 가시덤불을 손수 걷어내고 가져온 술과 과일을 상석에 올렸습니다. 차가운 비석을 어루만지는 그녀의 손길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불효한 딸 연화가 이제야 돌아와 인사를 올립니다. 그동안 얼마나 춥고 외로우셨습니까? 연화는 산소 앞에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궁궐에서의 화려한 삶 뒤에 감추어 두었던 그리움과 외로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그녀는 삼량에 팔려가던 날의 비참함, 낯선 땅에서의 두려움, 그리고 황후가 되기까지의 인고의 세월을 부모님께 고하듯 털어놓았습니다. 밤바람이 불어와 연화의 눈물을 닦아주었고 나무십들이 사각거리는 소리는 마치 부모님이 고생했다. 우리 딸 장하다라고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연화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큰 절을 올리고 부모님이 지켜주신 덕분에 지금의 자신이 있음을 감사드렸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연화는 박노파를 따로 불렀습니다. 늙고 허리가 굽은 박 노파는 황후가 된 연화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연화는 박노파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떠나던 날 새벽 몰래 쥐어주신 찐 감자 두 알을 기억합니다. 그 감자가 아니었다면 저는 배고픔과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졌을 것입니다. 연화는 시녀에게 명하여 미리 준비해둔 비단 보따리와 엽전 꾸러미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것은 박노파가 남은 여생을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을 만큼 넉넉한 양이었습니다. 박노파는 손사래를 치며 극구 사양했습니다. 아이고, 마마, 당치 않습니다. 저는 그저 이웃으로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큰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단호하게 노파의 손에 보따리를 쥐어주었습니다. 이것은 제 마음입니다. 부디 거절하지 마시고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떠나더라도 가끔 저희 어머니를 들여다봐 주시고 말동무가 되어 주십시오. 연화의 진심 어린 부탁에 박노파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마마의 뜻대로 최 씨를 잘 보살피고 이 집도 제 집처럼 아끼겠습니다. 다음은 마을 촌장과 관아의 수령을 부를 차례였습니다. 그들은 황후의 부름에 잔뜩 긴장한 채 마당에 엎드렸습니다. 연화는 그들에게 엄한 목소리로 당부했습니다. 내 고향 마을이 가난하여 백성들의 삶이 고단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내린 재물은 마을의 둑을 고치고 가난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쓰도록 하십시오. 만약 관리들이 이 재물을 탐하여 백성을 괴롭힌다는 소문이 들리면 명나라 황실의 이름으로 엄히 다스릴 것입니다. 수령과 촌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명심하겠노라고 맹세했습니다. 연화는 단순한 베풀물 넘어 고향 마을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새벽 달기 울고동이 터올 무렵 연화는 마지막으로 계모 최 씨와 마주 앉았습니다.
밤새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최 씨의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고 눈빛은 회한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연화는 최 씨에게 작은 주머니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큰 돈은 아니지만 최 씨가 혼자서 검소하게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재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것으로 쌀을 사고 땔감을 마련하십시오. 하지만 예전처럼 헛된 욕심을 부리거나 게으름을 피워서는 안 됩니다. 이 집은 아버님의 혼이 서린 곳이니 매일 쓸고 닦으며 마음을 수양하십시오. 최 씨는 주머니를 받아들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 너를 짐승만도 못하게 대했건만. 너는 나를 사람으로 대우해 주는구나. 내 남은 생은 이 집을 지키며 내 아버지와 너를 위해 기도하며 살겠다. 다시는 욕심에 눈이 멀어 죄를 짓지 않으마. 최 씨의 맹세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녀는 연화의 용서를 통해 비로소 자신의 죄를 직시하게 되었고 남은 인생을 속죄하며 살아가겠다는 삶의 목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연화는 그런 최 씨의 어깨를 한번 토닥여 주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자 떠날 채비가 끝났습니다. 황금 가마가 다시 대문 앞에 대기하고 호위 무사들이 도열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나와 연화에 가는 길을 배웅했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존경과 아쉬움이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은 연화가 나누어 준 새 옷을 입고 손을 흔들었고 노인들은 허리를 굽혀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연화는 가마에 오르기 전 다시 한번 고향의 산천을 눈에 담았습니다. 맑은 공기, 푸른 하늘, 그리고 정겨운 흙내음. 언제 다시 올지 모를, 아니 어쩌면 다시는 오지 못할 고향의 풍경이었습니다. 출발하라 호령 소리와 함께 긴 행렬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둥둥 북소리가 울리고 깃발이 나부꼈습니다. 연화는 가마 창문을 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행렬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고개 너머를 향해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최 씨는 대문 기둥을 잡고 서서 뿌연 흙먼지 속으로 사라지는 딸의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입에서는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는 말이 끊임없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렇게 연화는 삼량에 팔려갔던 비극의 주인공에서 고향을 구원하고 용서를 베푼 위대한 황후가 되어 전설 속으로 돌아갔습니다. 연화가 떠난 뒤 마을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연화가 남기고 간 재물 덕분에 마을 저수지가 새로 지어져 가뭄 걱정이 사라졌고 서당이 세워져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화의 뜻을 기려 마을 입구에 송덕비를 세우고 해마다 그녀가 다녀간 날을 기념하여 잔치를 열었습니다. 김진사 댁은 더 이상 폐가가 아니었습니다. 최 씨는 약속대로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집 안팎을 쓸고 닦았으며 텃밭을 일구어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그녀는 가끔 찾아오는 거린들에게도 밥을 나누어 주며 자신이 받은 은혜를 조금이나마 세상에 되돌려주려 노력했습니다. 최 씨는 10여 년을 더 살다가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날 때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쥐고 있던 낡은 묵조와 연화가 주었던 주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최 씨는 죽는 순간까지 연화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 씨를 김진사의 묘소 옆에 나란히 묻어주지는 못했지만 양지 바른 곳에 정성껏 장사 지내주었습니다. 비록 큰 죄를 지었으나 말년에는 진심으로 뉘우치고 착하게 살다간 그녀를 마을 사람들도 용서하고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이것 또한 연화가 남기고 간 따뜻한 마음의 씨앗이 싹을 틔운 결과였습니다. 박노파 역시 연화의 보살핌 덕분에 천수를 누렸습니다. 그녀는 틈만 나면 마을 아이들을 모아놓고 연화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에 마음씨 고운 연화라는 아이가 있었단다. 계모의 구박을 받고 먼 나라로 팔려갔지만 착한 마음을 잃지 않아 결국 황후가 되었지.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마음을 바르게 써야 복을 받는 법이란다.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박노파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 이야기 속에서 효와 용서 그리고 희망을 배웠습니다. 연화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마을 사람들의 자부심이자 살아있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명나라 황궁에서도 연화의 어진 정치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녀는 고향에 다녀온 뒤 더욱더 백성들을 사랑하고 살피는 국모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조선에서 오는 사신들을 특별히 환대하고 두 나라 사이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가끔 고향 생각이 날 때면 그녀는 궁궐 후원에 심은 감나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녀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고향의 바람소리와 물소리가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황제 역시 그런 연화를 깊이 사랑하고 존경하며 평생을 해로하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연화도, 황제도, 그리고 그 시절의 마을 사람들도 모두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만은 바람을 타고 물길을 따라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산골 마을에 가면 오래된 기와집터와 아름드리 감나무가 남아있어 옛 이야기를 속삭여준다고 합니다. 봄이면 감나무에 하얀 꽃이 피고 가을이면 붉은 감이 주렁주렁 열리는데 사람들은 그 감이 유난히 달고 맛있는 이유가 연화의 효심이 서려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 삼냥에 팔려간 것이 불행의 시작이라고 말했지만 연화는 그 시련을 딛고 스스로 운명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것은 화려한 금이 환향이 아니라 자신을 버린 사람조차 감싸 안는 넓은 품과 용서의 위대함이었습니다. 진정한 승리자는 칼로 적을 베는 자가 아니라 덕으로 원수를 감화시키는 자임을 그녀의 삶이 증명해 준 것입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반짝이는 것은 아마도 연화와 같은 고운 마음들이 하늘에 올라가 빛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제 긴 이야기가 끝을 맺습니다. 산골 마을의 차가운 바람도 명나라 황궁의 화려한 불빛도 모두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졌지만 그 속에 담긴 따뜻한 마음만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은은한 등불처럼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도 연화가 거닐던 고향의 대나무 숲바람이 불어와 고단한 하루를 위로하고 평온한 잠을 선물해 주기를 소망합니다. 착한 마음은 언젠가 반드시 보답을 받고 진심은 결국 통한다는 이 오래된 믿음을 베개 삼아 이제 편안히 눈을 감으십시오.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은 잠시 내려놓고 옛 이야기의 훈훈한 기운 속에서 깊고 달콤한 잠에 드시기를 바랍니다.